안녕하세요. 밤밤이올시다. 오늘은 바로 워렌 버핏도 후두다닥 찾아 읽는다는 투자 초고수의 메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만 보고도 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군지 다 알겠죠? 바로 하워드 막스입니다. 그 전에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했냐면 메일함에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있으면 가장 먼저 열어봅니다. 항상 배울 점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한국말로 말하진 않았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이렇게 좋아할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좀 감이 잡히시죠? 이분은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공동 설립자예요. 근데 유명한 거는 물론 투자도 투자지만 그 메모 같은 거를 남기시거든요. 근데 주기는 되게 길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럴 때도 있는데 그만큼 한 번에 대신에 한 번에 메모 쓸 때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메모가 있어서 저도 오는 족족 다 읽습니다. 저는 읽은 지 한 2년, 3년쯤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왜 그렇게 메모가 유명하냐? 매번 봤을 때 좀 비슷한 게 되풀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클래식 고전처럼 계속 되새겨봐야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담겨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2단계 사고, Second Level Thinking이에요. 1단계적 사고는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한 데이터에만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급등한다고 했을 때 개미들은 어머나 이 주식이 엄청난 가치가 있구나. 얼른 사야지 하고 바로 이제 은행 대출 풀매수 이제 미수 몰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2단계 사고는 그보다 한층 위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주식에 열광할까? 지금 이 가격과 가치가 대체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 발 더 뒤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사실 이거 누가 모르냐. 당연히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읽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 투자에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허드막스는 숫자 너머의 진실을 읽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기회를 포착하는 데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시장 예측을 거의 안 하세요. 지금까지 시장 예측을 한 5번인가밖에 안 했는데 다 맞췄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시장이 극단적으로 침체거나 극단적으로 낙관일 때만 예측을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5번 중에 5번 다 맞췄고요. 그 뜻은 반대로 말하면 진짜 확실한 거가 아닌 이상 그렇게 방향성 베팅을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뭐 단순히 투자 철학, 투자 아이디어보다는 투자 철학을 좀 배우고 가끔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메모 날라오면 그거 보고 좀 마음가짐을 다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온 칼럼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투자 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자산 배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어, 투자를 잘하는 사람,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산 배분에 훨씬 더 신경을 써요. 기본적인 종목 선택보다. 이 이유는 자산 배분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안 했을 때 욕을 엄청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이건 투자 격언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뭐 많이 쓰이는 말이죠. 뭐 투자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분배하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죠. 같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었을 때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리스크가 낮은 게 당연히 더 이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론 변동성이 줄기 때문에 마음 편한 투자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게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산 배분, 변동성 줄이는 거 이거는 당장 눈앞에 뭐 수익률처럼 숫자로 나타나는 거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꼭 생각해둬야 한다는 점 맞습니다. 투자 성과에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자산 배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종목 선택, 타이밍, 기타 등등이 작게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자산 배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깐 딴지를 걸고 넘어가자면 월가제 형님께서 이거는 좀 왜곡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좀 요약을 해보면 자산 배분의 효과를 계산할 때 리스크 프리미엄의 효과역도 자산 배분에 포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했을 때 주식에 몰빵한 포트폴리오랑 주식이랑 뭐 채권이랑 뭐 다양한 종목에 분산했을 때 한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랑 단순히 그 차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에 몰빵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애초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을 담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건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자산 배분을 끌고 가면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자산 배분 비중이 되게 많이 줄어들고 이제 의외로 이것 두 개도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배분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따져서 투자할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가면 돼요. 자산 배분 복잡한 일입니다.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뭐 아까 말한 위험자산, 아니면 뭐 무위험자산, 아니면 무위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채권처럼 위험이 거의 없는 자산으로 나눌 수 있겠고, 또 국내, 해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한국 주식을 많이 담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포트폴리오에 지나치게 일본 주식을 많이 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편향되어 있기도 한데, 그런 투자 비율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대출 받아서 얼마나 투자할지. 대출 많이 받지 마세요.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자산, 이건 이제 사모자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등등 어떤 자산군을 선택할지는 사실상 질문이 거의 무한가지입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뇌를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게 많으면 그냥 다 쳐버리거든요. 쉬운 대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런 조언들 옛날에 많았습니다. 100에서 나이를 빼고 그만큼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하는 거야. 그럼 이제 판파미가 나이가 28살이니까 72, 주식에 72%, 채권에 28% 투자하라는 건데, 이건 지나치게 나이브하죠.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모든 나이의 사람이 다 동일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데 당연히 맞지 않고, 아니면 또 유명한 정량적으로 이제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섞는 그런 전략도 있었죠. 이제 그것은 경제학자 해리 마코이츠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데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되게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섞었을 때 그 효율적 투자 기회선, 그런 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식으로 6대4로 섞었을 때 단위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더라, 최적의 황금 비율이더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당연히 잘 먹혔어요. 왜냐면 당시 금융 상황에 맞았기 때문인데, 왜냐면 그때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죠. 볼커가 80년대 초반에 10몇 퍼센트까지 올렸다가 서서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채권 수익률 자체도 거의 한 자리 후반대였고요. 그땐 주식이랑 채권의 상관관계가 음수였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포트폴리오 자체의 변동성은 줄어든 효과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되게 도움이 됐는데, 이게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뭐 60대 40이 됐든 뭐 나이가 됐든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전략이 잘 통했던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금융 상황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채권 수익률 일단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는 뭐 금리 인상해서 이제 한 4%, 5%까지 오르긴 했지만,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제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이제 하면서 그린스펀 이후로 쭉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채권으로는 그동안은 수익률을 얻기보다는 상관계수가 낮은 친구를 편입하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상관관계도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식이랑 채권이랑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같이 담아라 이랬는데, 최근에는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이 둘의 상관계수가 역대급으로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둘의 분산 효과는 거의 요즘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증가했죠. 그래서 예전만큼 방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에서 돌아가는 그런 역학들이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일관일투적인 투자 전략을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자산 배분에 대해서 고민하던 하워드 막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좀 상황이 복잡할수록 그 근본에 있는 그 간단한 그 요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모든 자산은. 첫 번째는 소유형 자산입니다. 오너십. 그래서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주식이죠. 아니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뭐가 됐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내가 직접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수익이 보장되진 않지만 대신에 장점은 성공했을 때 그 업사이드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형 자산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 안 돼도 되는데 망하지만 않으면 나는 이득을 보는 그런 상품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발행한 채권을 사는 거죠. 약속된 원리금을 돌려받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보통 채권하면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수익이 고정되어 있어요. 기업이 망하면 못 받을 수는 있지만,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뭐 원래 받던 원리 이자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변동금리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업사이드 좀 한정되어 있다. 대신에 뭐 기업이 뭐 파산할 때 주식 먼저 뭐 깐다든가 그런 식으로 버퍼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당연히 주식보다 높다는 것. 그래서 여기는
연기금이나 이렇게 고정된 그런 부채가 있는 분들, 그런 큰 기관들이 주로 투자를 하죠. 그리고 두 자산의 차이를 봤을 때, 그냥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하워드 막스는 지적을 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말하죠. 자산 배분을 위해 던지는 모든 질문은 결국 소유형 자산과 대출형 자산 사이에서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둘이 정확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 벡터로 따지자면 둘이 퍼펜디큘러를 해서 이 둘 사이의 비율을 조정하기만 하면 사실상 모든 종류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들의 수익률도 당연히 다르지만 수익률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위험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위험 대비 나는 얼마나 잘 벌었나 그 비율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 광고 이런 거 보면 수익률만 광고하는데 그거는 사실 사후적인 거라서 별로 쓸데가 없고요. 위험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말고 위험도도 보는 지표가 되게 엄청 많은데 샤프 비율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전체 표준 편차를 분모로 두고 분자에 있는 이제 수익률의 변동, 수익률을 두는 거고요. 소르티노 비율 같은 거는 이제 하락 편차, 분모의 하락 편차가 들어가고 트레이너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를 사용해서 시장과 비교해서 내가 베타가 얼만데 그 적정한 것보다 수익률이 얼마나 더 늘었나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퍼센트 그 막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수라서 그냥 뭐 0.8, 뭐 1.3,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분자에는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분모에는 변동성이 들어가니까. 소유형 자산의 그래프를 볼게요. 소유형 자산은 X축이 수익률이고 Y축이 확률이라 했을 때 수익률의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당연하겠죠. 망하면 아예 못 받는 거고 완전 이제 떡상하면 이렇게 많이 받는 거니까.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정규 분포를 띄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출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은 약정한 수익률, 여기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낮은 확률로 이 기업이 파산하거나 뭐 조금밖에 갚지 못했을 때는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얘 역시 0%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그 최초의 약정한 원리금 그 수익률이 이게 가장 많고 점점 왼쪽으로 갈수록 좀 줄어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자산의 위험도 차이를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위험한 자산에 더 높은 수익률이 주어져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소유형 자산의 평균 수익률은 대출형 자산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게 당연합니다. 자, 아까 위에 본 두 개 그래프를 이렇게 딱 합쳐놓으면 대충 평균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소유형 자산의 평균 수익률이 더 오른쪽에 수익률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완전 극최근에는 좀 금리가 오른 편이었죠. 그래서 대출형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랑 2000년대 달랐던 게 다시 2000년대랑 다시 2020년대에 달라진 겁니다. 계속 역학관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금리 때문에 채권 같은 대출형 자산의 매력이 낮았죠. 분명히 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산 배분 전략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 위험도는 주식이 더 높은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러면 이제 주식에서 돈이 빠져서 채권으로 몰려가겠죠. 소유형 자산, 대출형 자산 둘 중에 뭐가 좋을까는 당연히 정답이 없고요. 본인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앞으로 투자를 50년, 뭐 60년 할 수 있는 10대, 20대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선물 옵션처럼 만기됐을 때 이제 빵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이상 위험 자산에 몰빵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연기금처럼 뭐 몇 년 내로 사람들에게 얼마를 줘야 한다 이런 특정 목표가 있을 시,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이 명확하게 있을 시에는 대출형 자산을 통해서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시점과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자산 배분은 달라져야 합니다. 매우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뭐 환경이 바뀌었는데 전략도 바뀌어야겠죠. 또 막스가 되게 많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맞는데 보통 이렇게 되죠.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도 오른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게 이 위험이 높아졌을 때 수익률에 따라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수익률이 높아졌을 때 그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수익률이 되는 거고 종속 변수가 위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험이라기보다는 최소
최소로 필요한 위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위험이 오르면 수익이 커지는 건 일반적으로 맞지만 수익의 범위 역시 커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식하게 그냥 위험만 이빨 땡겼을 때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험 올렸는데 수익률도 완전 마이너스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분홍색 그래프로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하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Y절편의 수익률이 0이 아닌 이유는 위험이 아예 제로일 때도 수익률이 양수일 수 있죠. 이게 바로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가 있는데 물론 미국이 망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망한다는 거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고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지기 시작하면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어떡할 거야. 뭐 핵전쟁 날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제 위험이 사실상 이론적으로 제로인 거를 이제 그 벤치마크로 삼아서 좀 비교하기 좋게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둔 겁니다. 이게 요즘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좋네요. 그래서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주식 투자 수익률이 그보다 낮다면 정말 헛짓거리를 한 거겠죠.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정신 건강 날린 거예요. 아무튼 정리를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가장 먼저 읽을 만큼 그의 통찰을 높이 평가해요. 막스는 겉으로 보인 데이터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과 심리를 이해하는 2단계 사고를 강조해요. 뭐 필요합니다. 뭐 아주 올바른 공자님 말씀이고요. 중요한 건 두 번째죠. 세상에 존재하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자산이 있는데 성격을 나누면 사실 이 두 가지 선에서 다 나뉜다는 거죠. 소유형 자산은 기업 지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내가 그 자산을 직접 소유해서 수익을 얻는 자산.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많이 벌고 못하면 거의 못 벌고 그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형 자산이라는 게 있죠.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뭐 회사가 됐든 뭐 사람이 됐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뭐 너가 사업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망하지만 말아다오. 왜냐하면 나는 고정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된 이자를 받는 자산. 그래서 영어로는 fixed income이라고 한다고 했죠. 두 자산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주식이랑 채권을 그냥 뭐 어떻게 담으라니까 이 비율로 담는다 이게 아니라 본질적 차이를 이해해야 그래야 내 포트폴리오에 위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할 때는 단순한 수익률 그냥 몇 퍼센트 하나만 보는 건 의미가 없댔어요. 왜냐하면 로또는 수익률이 100만 퍼센트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리스크가 사실상 뭐 마이너스 거의 100%를 읽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대비 효율성,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봤듯이 뭐 소르티노 비율, 뭐 정보 비율, 뭐 트레이너 비율 아니면 뭐 있냐, 뭐 젠센 알파 뭐 등등 있죠. 그런 거를 좀 따져 보셔야 돼요. 사실 일반인이 뭐 투자하면서 그런 걸 다 챙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팩트는 단순 수익률을 보면서 이제 펀드고 뭐고 따라갔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라는 것. 그래서 Ruminating on Asset Allocation이라는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메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한파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